안녕하세요. 관광국사의 이서연입니다. 자, 우리 모의고사 풀이를 함께 해보는 시간이죠.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계시는 모의고사 문제집에서는 10회분의 모의고사가 준비가 되어 있죠. 그러나 저와 함께한 이 강의에서는요, 10회분 모의고사 풀이를 모두 해드리긴 하지만 강의의 구성은 총 7강으로 구성을 한다는 거를 좀 유념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7차 시로 구성이 된다는 걸 기억을 하시고요. 1차 시부터 4차 시까지는 1회분부터 4회까지 모든 강의를 풀이를 해드리고요. 5, 6, 7 차시에서는 5회, 6회, 7회, 8회, 9회, 10회 이렇게 2회분씩 풀이가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같이 강의를 하셨으면 좋겠고요. 문제 풀이를 할 때는 해당하는 문제를 풀면서 그 해당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꼭 알고 가셔야 되는 문제들을 한 번 더 정리, 짚어드리면서 다시 마지막 마무리 복습이 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그렇게 문제 풀이를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준비가 되셨죠? 여러분들 합격을 기원하면서 바로 이제 1회 문제 풀이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1회를 보시면 우리나라 구석기 시대의 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라고 했죠. 우리가 선사시대의 문제는 거의 틀리시는 경우들은 많이 보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이제 오답을 골라내시는 분들은 조금 더 꼼꼼하게 문제를 보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런 건데, 우리가 구석기에서는 이제 꼭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점이 유적지를 기억하셔야 된다라는 점, 그리고 다른 뭐 이동생활하고 동물 살고 막집 살고 이런 거 다 알고 계시는 것들이고요. 뗀석기에서 이 뗀석기가 조리 도구로 사용을 했는지 사냥 도구로 썼는지 뭐 요 정도만 좀 기억을 해주시면은 충분히 무난하게 문제를 풀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럼 1번 문제 보시면은 동굴과 바위 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서 막집을 짓고 살았다 라는 얘기죠. 자, 두 번째 보시면 주먹, 도끼, 집게, 팔매, 돌. 자, 느낌 보시면 지금 모두 사냥할 때 쓰는 도구라는 걸 아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2번도 맞는 얘기예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사냥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점을 아셨으면은 우리 또 하나 조리 도구로 사용했다라는 것도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조리 도구로 사용했던 도구는 긁게, 밀게. 제가 이렇게 질문을 드릴 때 같이 대답을 해주시면서 함께 강의를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긁게와 밀게는 조리도구였다라는 걸 함께 더 기억을 해주시고요. 세 번째 보시면은 대표적인 유적지가 나와 있네요. 경기도 연천 정곡리라는 곳이 있고 충남 공주 석장리 대표적인 유적지. 이제는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고요.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장소가 충북 청원의 두루봉동굴이라는 곳도 있죠. 흥수아이가 발견된까지 기억해 주시면 더욱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죠. 조나 피 등의 곡물을 반달돌칼을 이용해서 추수하는 등 농경을 발전시켰다. 자, 일단 정답은 몇 번일까요? 네, 정답은 4번인데, 자, 정답을 골라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고 여기서 뭘 기억하셔야 되냐면 농경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말과 농경이 발전하였다라는 말을 조금 다르게 기억을 하셔야 되죠. 농경의 시작, 그럼 우리 언제죠? 네, 그건 신석기고요. 여기서 지금 농경이 발전하였다, 이것은 청동기로 아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청동기 시기에는 농경이 아주 많이 발달했는데, 농경의 발달과 또 하나 함께 기억하셔야 될 것이 뭐가 있냐면 벼농사가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벼농사의 시작과 농경의 시작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신석기 때 농경의 시작은 조나 피 같은 잡곡류들을 농사를 지었다는 얘기인 거예요. 구별을 꼭 하셔야 돼야 된다는 점 아시겠죠? 그리고 반달돌칼을 보고도 이것은 청동기 때 모습이구나 라는 것을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어쨌든 1번의 정답은 4번이고요. 자, 2번 문제로 가볼까요? 밑줄 친 이 시기는 도구가 발달하고 지금 보시면 농경이 시작되었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문을 보시고도 바로 신석기라는 걸 유추를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집터는 대개 움집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런데 움집은 우리가 신석기 때도 움집이고 청동기 때도 움집이에요. 그래서 좀 구별을 하셔야 되는데, 계속 보시면은 바닥에 원형이거나 둥근 모서리 사각형이 있었고요. 움집 중앙에 뭐가 있었냐면 화덕이 위치를 해 있었다. 움집 중앙에 화덕이 있었으면 이것은 여기 신석기예요. 청동기 시대에는 화덕의 위치가 출입문으로 옮겨가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구별을 하셔야 된다는 점과, 지금 보시면 집터의 규모는 4명 정도, 5명 정도의 한 가족이 머무를 수 있는 그런 규모다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신석기 시기에 그 상황을 고르라 문제고요. 자, 신석기를 고르라 보시면 긁게랑 밀게 등의 조리도구를 사용하였다라고 했으니까 이건 조금 전 봤었던 구석기 때 모습이죠. 자, 그리고
이 신석기 때는 긁게 밀게라기보다 이제 간석기를 주로 사용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그다음에 고인돌과 돌널 무덤이 많이 만들어졌다. 고인돌과 돌널 무덤은 우리 청동기 때 유적 유물들이니까 기억하시고요. 빗살무늬 토기랑 가락바퀴가 제작되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반달돌칼을 이용하여 추수를 하였다. 조금 전에도 보았던 청동기 때 모습이에요. 자, 문제를 다음 문제 넘어가기 전에 화덕 얘기가 나왔으니, 그리고 움집 얘기가 나왔으니 한 번만 더 짚고 넘어가셔도 되는 거. 움집 화덕이 중앙에 있으면은 신석기라고 말을 했었죠. 청동기 때는 또 다른 점이 움집이라는 건 바닥에 움푹 파서 반지하 형태로 집을 만든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석기 때는 움의 깊이가 조금 더 깊어지고요. 청동기 때를 가시면 움의 깊이가 얕아져요. 그리고 청동기 때 가면 아예 움을 파지 않고 바로 그냥 지상가옥으로 등장을 한다. 이것도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청동기 때는 움의 깊이가 얕아진다. 그리고 지상가옥화가 된다. 라고 하는 점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세 번째. 자, 철기 시대 때 등장했던 나라의 특징을 고르라 문제라서 이렇게 여기도 지금 철기 시대 때 있었던 지역들, 나라들을 꼼꼼하게 좀 정리를 해두실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천군이 지배하는 소도라고 하는 독립 영역을 두고 있었다고 하죠. 철기 시대 때 등장했던 나라, 그럼 어디가 있나요? 부여, 고구려, 옥조, 동해, 사만 이렇게 있는데 지금 이것은 천군이라는 말을 등장했으니 사만이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천군이라는 단어를 보시고 사만 사회의 특징을 또 하나 정리하실 수가 있으셔야 되는데 천군, 재정, 분리사회다. 를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사만 사회에 대한 설명 좀 옳지 않은 것을 고르라고 했는데요. 자, 다시 볼게요. 천군이 지배하는 소도라는 독립 영역을 두고 있었다. 죄인이 들어오더라도 잡아가지 못하게 하였다. 라고 했었죠. 사만이라고 하는 사회에서 여기서 사만이라는 국가는 군장이 다스리는 국가였나요? 왕이 있는 연맹왕국이었나요? 네, 군장 있는 군장 국가 형태였었고요. 그럼 사만에서의 군장은 뭐라고 불렀나요? 신지읍차. 네, 대답을 해주셔야 돼요. 네, 신지읍차라고 불렀었고 또 제사장, 천군이라고 불리는 제사장이 있었다. 기억하시고요. 다른 나라에 비해서 사만이 조금 남부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특히나 벼농사가 많이 발달했다라는 점 기억하시고요. 그래서 그 제천 행사를 2번이나 개최를 했었거든요. 5월에 한 번, 그리고 10월에 한 번, 2번 개최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고요. 또 사만 그러면 어떻게 사만인가요? 마한, 진한, 변한 사만인데 세 나라들이 모두 다 철 생산이 많았었어요. 그 중에 철이 특히 많았던 나라가 변한이었다라는 점도 기억을 해주시면서 보기로 가볼까요? 민며느리제라는 혼인풍습, 이것은 옥저의 얘기니까 아니고요. 도둑질한 자에게는 12배를 배상하게 하였다. 일책심의법 해서 이것은 부여의 풍습이니까 역시나 아니고요. 자, 철이 많이 생산되어서요. 교역수단으로 활용이 되었다. 얘기했었던 이것이 바로 사만의 특징이라서 정답은 3번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다른 부족의 영역을 침범하게 되면 노비나 가축으로 변상을 하게 하였다. 이것은 네, 동의 책화라는 제도 얘기니까 4번도 정답이 아닐 것 같네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4번을 보시면 고조선의 8조법에 대한 내용이래요. 이것을 보고 알 수 없는 것은 다 정리가 돼 있으셔야 돼요. 네, 사람을 죽인 자는 사형에 처한다. 사람을 죽이지 말란 얘기죠. 그만큼 생명을 중시했구나. 왜 생명을 중시했느냐? 노동력이 더 중요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 지문을 보시고 노동력을 중시했다, 생명을 중시했다를 아실 수 있어야 되고요. 상처를 입힌 자는 상처를 입히지 말란 소리거든요. 남을 다치게 하지 말란 소리예요. 왜냐하면 노동력이 귀하기 때문에, 다치면 일을 못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노동력을 중시했구나를 알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곡물로 배상을 하게 했다라고 했으니 농경사회다라는 걸 추측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뭘 알 수 있냐면 사유재산제가 있었나 보구나 라는 점. 노비를 삼는다고 했으니 계급사회였구나. 그리고 속죄하려면 돈 50만 원을 내라고 했으니 화폐를 사용했구나 라는 점도 알 수가 있다라는 점이에요. 자, 그래서 복에서 알 수 없는 사회는 농경사회였다, 사유재산이 있었다, 개인의 생명을 중시했다. 알 수 없는 거 3번 평등사회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마립간 대신에 중국식의 호칭이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왕의 업조를 고르래요. 자, 이것은 지금 어느 나라의 그 왕의 칭호냐면 신라의 왕후의 변천이죠. 신라는 거사관, 차차웅, 이사금, 마립간, 왕.
같이 따라서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이거 순서도 기억을 하시면서 여기서 기억하셔야 될 것은 마립간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왕 뇌물마립관, 뇌물왕을 기억하시는 거고요. 지금 나와 있는 문제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왕이면 어떤 왕이었나요? 그렇죠. 지증왕이었는데요. 여러분, 이 중요 왕들이 나오게 되면 그 왕의 업적이 또록 하고 기억이 나셔야 돼요. 그럼 지증왕의 업적, 그럼 가장 중요한 거 첫 번째, 지금 말씀하신 거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두 번째는 신라가 원래 사로국이라는 나라 이름을 사용했는데 사로국에서 신라로 국호를 바꿨다라는 점. 그리고 우산국을 정벌했다라는 점, 우산국 정벌했다라는 점, 그리고 우경이 시작이 되었다라는 점, 우경이 보급되었다라는 점을 이렇게 좀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골라보시면은 몇 번이 정답인가요? 1번이 정답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지금 보시면 불교를 공인하였다, 병부를 설치하였다, 금관가를 정복하였다. 모두 다 버풍왕의 업적이에요. 그럼 여기서 또 버풍왕도 또로록 한 게 엄청 많지만 버풍왕의 업적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네, 다음 문제 가볼게요. 6번 광개토대왕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하고 나와 있죠. 광개토대왕은 고구려의 전성기 때 국왕이었었죠. 고구려 전성기 광개토대왕이 나오면 함께 등장하는 왕은 장수왕이 또 함께 등장을 해요. 그래서 광개토대왕과 장수왕의 업적을 구별을 하시는데 가장 크게 구별하시는 점은 영토 확장을 좀 기억하시는데요. 광개토대왕은 주로 영토를 북쪽으로 많이 영토를 넓혔다라는 점, 그리고 장수왕은 남쪽으로. 거기서 기억하시는 게 한강을 기준으로 해서 한강 이북을 차지한 것은 광개토대왕이고요. 한강 이남을 차지한 것은 장수왕의 업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광개토대왕, 그래서 골라보시면은 영락이라는 연호를 사용하였다.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연호를 사용하셨던 분이거든요. 이 연호를 사용했다라는 것을 보고서 고구려가 중국과 대등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맞는 얘기예요. 2번을 보시면 신라와 외와 가야 사이의 세력 경쟁에 개입해서 신라에 침입한 외를 격퇴시켜 주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신라와 고구려 관계를 유추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었었고요. 또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서 이 관계를 증명해주는 또 유물이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유물을? 호명 그릇 또 하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3번을 보시면 만주 지방에 대한 대규모의 정복 사업을 단행하였다. 만주면 중국이니까 북쪽이죠. 그래서 북쪽의 영토를 확장하였다. 를 기억하시라는 점이거든요.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인데요. 지금 보시면 경당을 만들어서 한학과 무술교육을 시행하였다 라고 되어 있죠. 경당이라고 하는 건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에요. 고구려는 수도에는 태학이 있었고요. 지방에 경당을 두었는데 경당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학문교육뿐만이 아니라 무술교육을 함께 있었던 교육기관이었었거든요. 근데 이 경당을 설치한 것은 장수왕의 업적이라서 정답은 4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7번을 가볼까요? 삼국의 문화 전파, 세 나라들의 문화. 자, 이것은 여러분 좀 달달달 암기가 조금 되어 있으셔야 하는 부분들이죠. 자, 그래서 보시면은 왕인이라고 하는 백제 사람이죠. 그래서 천자문과 논어를 전파하였다. 맞는 얘기네요. 자, 담징 고구려의 승려였었죠. 호류사의 금당벽화를 제작하였다. 이것도 맞는 얘기가 되네요. 기억 니은 맞고요. 노리나치계라고 하는 분은 백제의 승려분이세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는 것처럼 종이랑 먹의 제조법을 전파했다가 아니고 불경이나 이런 이렇게 불교를 전파시켰다 해야지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아직기라고 하시는 분도 백제 분이신데 이분은 일본에다가 한자를 전파시켜 주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쇼토쿠 태자를 교육했다. 쇼토쿠 태자를 교육하신 분은 해자라고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가 아니네요. 정답은 그래서 기억과 니은 해서 몇 번을 고르셔야 되냐면 1번을 고르셔야 된다라는 거. 아시겠죠? 자, 8번으로 넘어가 볼까요? 역사 사건으로 이렇게 나열한 것은 자, 고구려의 평양선 천도, 고구려의 평양성으로서 옮긴 왕은 우리 장수왕이었었어요. 장수왕이 몇 세기? 5세기 이 정도는 기억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정확한 연도까지는 모르더라도 어느 시기였나 좀 아셔야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건 5세기고요. 고구려 태학을 설립한 사람은 소수림왕이에요. 그리고 소수림왕도 중요한 업적이 또 또로록 있어요. 그래서 기억하셔야 되는데 어쨌든 태학 설립한 건 소수림왕이니까 소수림왕은 4세기. 고요. 백제가 사비를 천도하였다. 백제 사비로 수도를 옮긴 왕은 성왕이거든요. 성왕 6세기예요.
자, 그리고 신라가 한강을 점령하였다. 신라가 한강을 차지한 거 진흥왕 때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나 6세기죠. 그럼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은 소수림왕이니까 니은이 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장수왕의 기역이 와야 되겠죠.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장수왕한테 백제가 한강을 뺏기잖아요. 한강을 뺏기고 난 이후에 뭐 무령왕, 동성왕, 성왕 이런 왕들이 중흥을 하려고 노력을 했었거든요. 그중에 성왕이 한강을 되찾으려고 굉장히 많은 노력을 했단 말이에요. 특히 누구랑 손을 잡으면서까지 신라 진흥왕이랑 손을 잡으면서까지 한강을 되찾아오려고 했었거든요. 잠깐 되찾아오긴 했었어요. 그러나 신라가 배신을 해서 완전히 뺏겨버렸죠. 자, 그래서 여기 지금 순서를 보시면 성왕이 먼저 와야 되고요. 그리고 진흥왕이 와야 된다. 니디, 디리, 니기, 디리 몇 번일까요? 니은, 기역, 디귿, 리을. 그래서 1번이 정답이네요. 니기, 디리. 아시겠죠? 네, 정답은 1번입니다. 8번 가볼까요? 자, 해당하는 인물을 고르라고 하는 문제인데 인물을 묻는 문제도 꼭 한 문제가 출제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도 잘 정리를 해두셔야 될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면 승려들이 나와 있죠. 자, 여기 보시면 모든 것이 한 마음에 나온다라는 일신사상 을 얘기했고요. 다른 종파들과의 사상적 대립을 조화시키고 분파 의식을 극복하려고 노력했는데 보시면 대승기신론소, 신문화쟁론 등과 같은 것을 저술하였다라고 나와 있어요. 이것은 어느 스님에 대한 설명인가요? 정답은 4번의 원효 스님에 대한 설명이다를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이제 스님이 나오면 보통 원효 스님과 의상스님을 같이 물어보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두 스님 분을 정리를 해두셔야 되는데 자, 지금 제가 질문 드리는 승려분은 어떤 분인지 한번 대답을 좀 해주실 수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화쟁사상을 말씀하신 분은 누구였나요? 원효 스님이었었고요. 정토신앙을 말씀하신 분 역시나 원효 스님이었었죠. 화엄종을 개창하신 분 네, 의상 스님이시죠. 부석사를 지으신 분 네, 역시 의상 스님이셨어요. 자, 그러면 우리의 해초 스님은 어떤 분이셨나요? 인도를 다녀와서 왕호천축국전이라는 책을 저술하신 분이셨고요. 의천 스님은 신라 스님이 아니시죠? 이분은 고려시대 때 천태종이라는 새로운 종파를 만드신 스님이셨었어요. 아시겠죠? 자, 기억하시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볼게요. 10번. 발해의 무왕 제위식이 사실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발해하면은 우리가 알아야 될 인물이 4명이 나와요. 발해를 세웠던 대조영,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무왕, 문왕, 선왕. 이렇게 인물들은 항상 순서대로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여기 나와 있는 무왕 그러면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영토 확장을 많이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보통 무왕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무왕 하면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걸 장문휴라는 장수를 보내서 중국의 산둥 지방을 공격하였다. 이 점을 좀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무왕 제위 시기는 발해 초기예요. 발해라는 나라가 우리 고구려를 계승한 나라라는 거 알고 계시죠? 그래서 고구려를 무너뜨렸던 당과 신라하고는 사이가 별로 좋지 않은 적대적 관계였었고요. 그런 당과 신라를 견제하기 위해서 돌궐, 일본하고는 친선 관계였다. 뭐 이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일단 골라보시면 5경 15부 62주의 행정제도가 완비되었다. 무왕 때 얘기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길림성 도나 부근 동모산 기슭의 나라를 세웠다. 대주용 때 얘기니까 아니고요. 장문유의 수군으로 당의 산둥지방을 공격하였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수도를 중경에서 상경, 동경으로 옮겨 중흥을 깨워야했다. 그래서 이것은 문왕에 대한 얘기라서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3번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11번 고려시대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자, 고려랑 이제 보통 이제 조선이랑 또 비교하는 게 많이 나와요. 일단 보기를 보시면서 얘기할게요. 지방의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어 행정을 담당하였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모든 군과 현의 지방관을 보냈다가 포인트거든요. 고려시대에는 지방관을 보내는 현 뭐라고 불렀나요? 예, 주현이라고 불렀었고요. 지방관을 보내지 않는 현은 뭐라고 불렀나요? 예, 그것은 속현이라고 불렀어요. 얘는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았고 여기는 지방관이 파견된 현이었었거든요. 둘 중에 숫자가 뭐가 훨씬 많았냐면 속현의 숫자가 훨씬 많았다라는 점을 기억하시는데 이것이 뭘 의미하냐면 고려시대에는 아직 중앙 집권 체제가 완성이 되지 않았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점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답이 1번이라는 걸 아실 수 있으셔야 되고요. 1번 모든 군현의 지방간이 파견된 때는 그럼 언제냐면 조선시대 때예요. 조선시대 때는 속현이 사라지면서 모든 그 군과 현의 지방간을 파견하게 되는데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러면 조선시대는 중앙집권 체제가 아주 많이 강화됐구나를 뜻하는 점이에요.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정답은 그래서 1번이에요. 자, 나머지 보시면 중앙군은 2군 6이었다. 지방군은 주현군, 주진군이 있었다. 맞는 얘기죠. 조세나 공물의 징수와 노역 증발 등의 실제적인 행정 사무는 향리가 담당했어요. 향리라고 하는 계층도 고려 때 향리가 있고 조선의 향리가 있는데요. 누가 또 좀 높은 향리였게요. 고려시대 때 향리가 조금 높은 향리였어요. 아까처럼 석현 같은 지역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향리였기도 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고려시대 향리가 훨씬 더 높은 계층이었다. 좀 이렇게 지위가 좀 강한 계층이었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광종은 황제라고 칭하면서 개경을 황도라고도 불렀고요.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한 사람이기도 하죠. 자, 정답은 그래서 1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2번 가볼까요? 대장경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대장경이라고 하면 대장경은 부처님의 말씀인 경, 스님들의 율법인 율, 그것을 해석을 모아놓은 논이라고 하는 걸 모아놓아서 대장경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대장경이라고 하는 건 처음 만들어진 어떤 대장경이냐면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는 게 있죠. 이 초조 대장경이라고 하는 것은 거란의 침입이 있었을 때 부처님의 힘으로 거란 침입을 막아내려고 만든 대장경이 있었어요. 보관은 대구 부인사라는 곳에 보관을 했었는데 근데 이것이 몽골 침입 때 불타서 없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만들어진 것이 제조대장경. 자, 그렇다면 제조대장경이라는 건 몽골 침입을 극복하려고 만들어낸 대장경이었다라는 거. 둘 중에서 우리가 보통 뭘 팔만대장경? 네, 제조대장경을 팔만대장경이라고 부른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시 말하면 이 제조대장경이라는 건 몽골의 침입을 극복하려고 부처님의 힘을 이용해서 극복하려고 만든 것이었다라는 점이고 이 제조대장경 만들려고 뭐 대장도감을 통해서 만들었다. 지금 보관하고 있는 장소는 합천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제를 보시면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되어 있는 8만대장경은 제조대장경을 가리키는 말 맞는 얘기죠. 자, 두 번째 초조대장경은요 거란 침입 때 부처의 힘을 빌려서 적을 물리치고자 만들었다 맞는 얘기고요. 자, 제조대장경은요 몽골의 침략으로 초조대장경이 소실되면서 고종 때 다시 만들어진 것이 맞습니다.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냐면 4번이 정답인데요. 의천 스님이 만드신 것은 경률, 논, 삼장의 불교 경전을 모아 가능한 것이 아니죠. 의천 스님이 만드신 것은 우리가 속장경이라고 하는 대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자, 그래서 죄송해요. 대장이 교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교장을 간행하신 분이 의천 스님이기 때문에 이것은 해당 사항이 아니에요. 아시겠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13번을 가볼까요? 고려시대 토지제도가 우리가 토지제도도 조금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꼼꼼하게 그래서 암기가 조금 돼 있으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자, 고려시대 때 5품 이상 관리 자손들은 공음전시를 받을 수가 있었는데 자, 이에 대응해서 6품 이하의 관리의 자손에게는 6품 이하 관리들에게 지급한 토지는 뭐라고 부르나요? 그것은 한인전이라고 부르고요. 그리고 자손이 없는 하급관리랑 군인 가족들에게 생계유지 수단으로 지급한 토지가 있었어요. 그 생계유지 수단으로 지급한 토지는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전이라고 불렀죠. 정답은 그래서 4번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나와 있는 토지는 다 여러분들이 다 인지가 돼 있으셔야 되는 토지들인데 다시 한번 좀 짚고 가볼게요. 자, 그리고 공예전이라는 건 무슨 토지 제도였나요? 공예정이라는 것은 중앙이나 지방 관청의 경비를 충당하려고 지급한 토지가 공예전이었다라는 거죠. 자, 한인전 했고요. 군인전은 군인들의 생계를 유지시키려고 지급한 토지였었고요. 수신전이고 조선시대니까 좀 나중에 하고요. 사원전은 말 그대로 절에서 경비 충당하려고 지급한 토지고요. 내장전이라고 하는 것은 왕실의 경비를 충당하려고 지급한 토지가 내장전이었다라는 거. 정리가 안 되신 분들은요. 지금 하면서 다시 한번 찾아보시고 정리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가볼게요. 14번. 자, 고려시대 사건들을 시대순으로 나열하여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고려에서는 이민족의 침입이 3번이 있었죠. 어떻게? 거란,
여진, 몽골이 있었고요. 거라는 3번 있었죠. 1차 때 서희, 2차 때 양규, 3차 때 강감찬, 그리고 나성과 천리장성사코, 그리고 여진, 몽골 이렇게 이어진다 라는 걸 기억하시면서, 자, 그래서 보시면은 강감찬의 귀주대첩이 나왔으니 이제 거란 얘기네요. 몽골 얘기 나왔고 여진 얘기가 나왔고, 공민왕 때도 우리가 몽골 원 간섭기니까 가장 먼저 와야 되는 것은 기억이 먼저 와야 되겠네요. 그리고 여진 얘기 나와야 되니까 디귿이 와야 되고요. 그리고 몽골 침입 니은이 와야 되고요. 리을이 와야 될 것 같네요. 디디, 니디. 아시겠죠? 정답은 그러면 네, 2번을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맞죠? 네. 다음 문제 14번 가볼까요? 자, 이 왕이 제위했던 시기사실로 옳지 않은 것이래요. 이 왕은 원나라의 수시력을 참고해서 역법을 만들게 했는데요. 자, 그 책의 말미에 동지하지 어쩌고저쩌고 나오면서 여기 중요한 말,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로 한양을 기준으로 날짜를 계산했다라는 점이에요. 어떤 것을 말하는 거냐면 칠정사안을 말하는 것이죠. 칠정사안은 어느 임금 때? 세종 임금 때 만들어진 것이에요. 우리가 세종하면 시험에 꼭 나오시는 임금이기 때문에 세종의 업적도 한번 또로록 정리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일들을 하셨죠. 세종대왕 하시면 지금 나와 있는 칠정사안과 함께 또 기억하셔야 될 것. 삼강희술도 같은 책도 편찬하셨고요.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조선의 과학기구들은 대부분 다 세종 때 나온 것들이에요. 자경루, 앙부일구, 혼천이 등. 그리고 농법서도 있죠. 농사직설이라는 농법서도 만들어지고요. 그리고 사군육전이 개척이 되었다라는 점, 쓰시마섬을 토벌했다라는 점, 이런 등등 모두 다 세종대왕 때이니까 정리가 되어 있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럼 세종에 대한 사실로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으니, 자, 훈민정음을 창제하였다 맞는 얘기죠. 자, 그리고 조선 왕조의 체계적인 법전인 경국대전이 편찬 시작되었다. 일단 정답은 2번이고요. 2번인데 여기서도 또 짚고 넘어가셔도 되는 것이, 경국대전은 편찬이 되기 시작한 시기랑 완성되는 시기가 달라서 그 왕을 구별을 좀 하셔야 되는 거 알고 계시죠? 경국대전의 편찬이 시작된 것은 세조 때 시작이 됐고요. 완성이 된 것은 성종 때 완성이 되었다라는 걸 좀 기억을 해주시면서 정답은 2번이고요. 자, 3번에 지표한장 설치했다. 맞는 얘기죠. 충신, 효자, 연려 등의 행적을 그림과 글로 엮었던 삼강희실도를 간행하였다.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16번 가보시면 중종 때 조광조의 개혁에 대한 내용과 관련이 없는 것을 고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광조 하시면 꼭 같이 따라서 기억하셔야 되는 것을 해셔야 되는 게 사화가 기억이 나셔야 되죠. 조광조랑 관련된 사화는 기묘사화가 떠올라야 되고요. 사화가 뭔지는 알고 계시죠? 자, 이 기묘사화로 조광조가 제거가 된 것이 조광조가 너무도 급진적 개혁을 했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자, 그러면 조광조가 주장했던 개혁 내용이 아닌 걸 고르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향약을 폐지시켰다가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향약을 도입시키신 분이 조광조 분이세요. 그래서 정답은 바로 1번이네요. 1번이고 혈량과 설치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결정적으로 위훈 삭제를 건의하는 바람에 훈구 세력들의 이렇게 비판을 받게 되었던 거고요. 또 소격서를 폐지시켰다라는 점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7번 보시면 조선 후기 정조의 업적이에요. 자, 정조와 함께 영조의 업적은 시험에 반드시 출제가 되기 때문에 두 임금의 업적을 또로로로록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정조가 한번 나왔으니까 정조의 업적을 정리가 후루룩 되셔야 되는데 뭐가 있었나요? 규장각 설치했다. 장용영 있었다. 수원 화성 설치하였다. 기억하시고요. 초계문신제가 있었죠. 금난 정권이 폐지가 돼요. 이 금난 정권을 폐지한 정책을 우리가 통공정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그 정책이 시행됐던 해가 신해년이거든요. 그래서 신해통공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또 노비와 서울들의 차별을 많이 줄여주었어요. 또 자, 그리고 등등 있었네요. 자, 그래서 정주의 업적을 옳지 않은 거 골라보시면, 속대전을 편찬하였다. 속대전은 이것은 영조 때 업적이니까 아니죠. 자, 정답 바로 또 1번이 나왔네요. 그러면 정조는 속대전이 아니고 대전 통편이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대전 통편. 자, 초기 문신제를 시행하였다. 맞는 얘기죠. 화성 지었고요. 규장각 설치했네요. 그래서 해당하지 않는 것은 1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18번에 보시면 조선 후기의 경제생활이 아닌 것을 골라라 했습니다.
조선 후기 하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이 바로 모내기법이 전국으로 확산이 되었다를 꼭 기억하셔야 돼요. 모내기법은 고려 말기 때 들어와서요. 조선 전기 때까지는 남부지방 일부에서만 시행이 되다가 조선 후기가 되면 전국적으로 확산이 되면서 그로 인해 여러 가지 변화가 많이 생기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모내기법이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우리가 이양법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모내기법이 보급이 되면서 뭐 이모작도 시행이 되고요. 상업 발달과 여러 가지 변화가 같이 맞물려스로 등장을 하는 것이에요. 자, 일단 보시면 직파법이 일반화가 되었다. 이것도 바로 정답은 1번이에요.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지만 직파법이 아니고요. 이양법이라고 해야 된다는 거.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모내기법이 일반화가 되었다 또는 이양법이 일반화가 되었다 하면 정답은 1번이 되지만 이거는 이제 해당 사항이 아니고요. 자, 수공업을 보시면 조선 전기에는 관역이었던 것이 후기로 넘어오면 민영, 수공업 바뀐다라는 점. 자, 그리고 금난정권이 폐지되었다. 우리 조금 전 정조업적 중에 하나 있었죠. 통공정책으로 금난정권이 폐지가 되었다. 상업이 엄청 발달을 많이 하게 되고요. 광작이라는 농업이 발달하게 되었다. 이 광작이라고 하는 것도 모내기법이 등장을 하게 되면서 한 사람이 많은 토지를 농사를 지을 수 있게 되면서 등장하게 된 기법이기 때문에 광작이 발달하였다도 역시 맞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정답은 1번을 고르시고요. 자, 19번을 가보시면, 자, 19번은 너무나 쉽게 고를 수 있는 문제가 되어야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우산국을 정벌하였다. 얘가 나왔죠. 우산국에 얘가 나오면 같이 등장하는 독도라는 것을 짐작하실 수가 있어야 되고요. 독도하면 조선 숙종 때 여기 보시면 안영복이라는 인물이 자, 우리나라 영토라는 것을 확인받았다 해서 이건 정답은 2번 독도라는 걸 고르셔야 되고요. 우리가 독도가 나오면 함께 기억하셔야 될 곳이 간도라는 곳이 있어요. 독도랑 간도. 독도는 1904년 러일 전쟁 중에 일본이 강제로 가져간 땅이고요. 간도는 뭐 뒤에 나오게 되면 다시 설명하겠지만 독도랑 간도를 좀 구별해서 기억을 하시라는 점과 여기 나와 있는 섬들을 보시면 우리가 거문도라는 섬 들어본 적 있나요? 네, 거문도는 거문도 사건할 때 등장했던 섬이에요. 러시아가 남하해 오는 것을 견제하려고 영국이 점령했었던 지역이고요. 그리고 진도랑 지조는 뭐에 떠올려야 되나요? 몽골의 침입이 있었을 때 그 최씨 정권들이 강화도로 천도했었잖아요. 천도했다가 개경으로 환도하려고 했을 때 개경 환도를 반대하면서 삼별초들이 근거지로 옮겨가며 항쟁했던 곳이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20번 문제로 가볼게요. 조선 후기의 문학과 예술의 경향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골라라 했는데요. 자, 조선 후기 때 나타난 가장 큰 예술, 이렇게 문학의 변화하면 바로 서민문화가 등장했다라는 점이에요. 서민문화가 등장하게 된 또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요. 조선 후기 때 우리 앞서 봤던 모내기법의 보급이 서민문화 발달과 영향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모내기법의 보급으로 농민층 중에 분홍이 생기면서 이제 양반들이 즐겼던 문화를 향유하는 계층들이 생겨나서 그런 거고요. 또 하나는 농민들도 서당이라는 곳을 통해 가지고 교육의 기회가 늘어나면서 등등등 서민문화가 등장해왔다라는 점이고요. 또 실학이 등장하면서 우리 것에 대한 연구, 국학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여러 가지 변화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보기를 보실게요. 진경산수화와 같은 풍속화가 유행하였다라고 돼 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는 우리가 풍경화를 그릴 때는요, 중국의 것을 갖다가 그리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제는 우리 것에 대한 경치를 그리는 이제 진경상수화라든지 풍속화, 김홍도라든지 김홍도나 신윤복가 같은 이런 분들이 풍속화를 그리는 것이 유행이 되었다. 맞는 얘기가 될 것 같고요. 서민들 사이에서는 민화가 크게 유행을 합니다. 민화라는 것은 이 작자가 누군지 밝히지 않은 그림이죠. 서민문화고요. 청아 백자가 널리 보급되었다도 기억하셔야 될 것 같은 게 조선 후기고요. 조선시대 그러면 자기를 보시면 조선 전기에는 분청사기 백자였다가 조선 후기로 넘어오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청아 백자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정답은 몇 번일까요? 정답은 4번인데, 자, 4번을 골라놓으시면 의아하실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분명히 한글 소설을 통해서 양반 사회를 비판 풍자하였다. 맞는 얘기인 것 같은데, 자, 그럼 어떤 부분이 틀렸냐 하면은 앞에 보시면 양반전, 허생전, 이것은요, 한문으로 된 소설들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이 4번이고요. 한글 소설 그럼 뭐가 있나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홍길동전, 심청전 같은 이런 내용들이 춘향전 이런 것들이 우리가 한글 소설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한문 소설이라서 해당 사항이 안 된다. 정답은 그래서 4번을 고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21번 보시면은 조선 후기 때요. 여기 보시면 소비를 권장하였다라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청과 통상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주장했던 실학자를 고르라는데요. 일단 조선 후기에 우리가 실학이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실학은 사회를 개혁해야 된다라고 개혁을 주장했던 사람들이잖아요. 토지제도를 개혁해서 사회를 바꿔야 돼라고 말했던 농학파가 있었고요. 지금 말하는 것처럼 청과 통상을 통해서 상공업 발달을 통해서 나라의 부국강병을 해야 돼라고 말하셨던 분이 계셨죠. 그런 분들은 우리가 중상학파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중상학파는 지금 말한 것처럼 청과 통상을 해야 된다. 청의 문물을 배워와야 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불렀냐면 북학파라고도 불렀다라고 하는 거. 네, 그래서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재가 이런 분들이 중상학파들이셨죠? 자, 그분들 중에서 지금 나와 있는 이 분은 어떤 분에 대한 설명인가요? 자, 소비를 강조했다라는 것이 힌트예요. 소비를 적극 장려했던 분이면 박재가라는 분이에요. 박재가와 박지원 분이 헷갈리잖아요. 박재가. 조선시대 때는 소비를 굉장히 억제하던 사회였는데 반대로 소비를 장려해야지 나라가 더 부국강병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셨던 분이시거든요. 자, 그러면 박재가라는 분이 썼던 책을 고르라는 얘기네요. 정답은 그래서 4번을 고르셔야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여기 중에서 우서라는 책은 누가 지은 책이었나요? 우서는 유수원이라는 분이 지은 책이셨고요. 성호사설 이익이라는 분이 쓴 책이었죠. 목민심서 정약용. 네, 기억을 하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22번으로 가볼게요. 자, 요것도 사실은 내용을 고르는 건 그렇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사 노비제도를 혁파하였다. 노비제도가 사라졌다는 얘기예요. 네, 노비제도가 사라졌다는 얘기는 신분제가 사라졌다는 소리고요. 우리나라에서 신분제가 사라지게 된 개혁하면 당연히 딱 나와야 돼요. 그렇죠. 갑오개혁이거든요. 그래서 이 문제의 정답은 3번의 갑오개혁을 기억하시는데 우리가 갑오개혁하면 우리나라가 처음으로 이제 근대화, 우리나라가 근대국가로 나아가는 첫 출발점이 된 개혁이라서 굉장히 중요한 개혁이에요. 전 근대적인 봉건적인 제도가 다 사라지게 되는 시기가 갑오개혁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봉건적인 제도를 하면 지금 말한 신분제라든지 여기 보시면 연좌제를 폐지한다든지 뭐 과거제를 정식으로 폐지가 된 개혁이라서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갑오개혁과 함께 꼭 비교해서 아셔야 되는 것이 무슨 사건이 있냐면 갑신정변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갑오개혁을 보시고 넘어가시는 것이 아니라 갑오개혁과 함께 갑신정변을 같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갑신정변 하시면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는 것들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갑신정변에서 지조법을 시행하였다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지조법. 해상공국을 혁파하였다. 모든 재정을 호조로 일원화시켰다. 뭐 이 정도 일단 간단하게 기억을 하시고 네, 비교하시면서 정리가 되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에 다음 활동을 전개한 단체예요. 자, 이것도 이 단체를 고르는 건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지금 보시면 평양의 대성학교, 정주의 오산학교가 있죠? 태극서관을 운영하였다. 뭐 자기회사도 운영을 했죠? 국외에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정답은 뭐가 됩니까? 정답은 1번. 1번이 참 많네요. 1번 신민회를 고르시는 건데 여러분들이 신민회하고 한음절 차이 때문에 헷갈리는 단체가 있죠. 네, 신간회랑 구분을 하시라는 점을 한번 막 강조를 드리고요. 자, 신민회가 나왔기 때문에 신민회가 굉장히 중요한 단체예요. 정리를 한번 해보고 가시는데 일단 신민회가 만들어진 시기가 1907년이에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국사 공부를 할 때는 연도를 굳이 외우지 마라. 말씀들을 많이 드려요. 예, 굳이 외우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런데 이 1907년에는 유독 많은 사건들이 전개가 됐기 때문에요. 알아두시면 아마 문제 풀 때 조금 더 효율적으로 도움이 많이 되실 거예요. 제가 나올 때마다 아마 말씀을 드릴 거기 때문에 1907년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그 앞서서 단체들이 많이 있었죠. 여기 보시면 보안회나 대한자광회나 헌정연구회들이 있었어요. 이런 다른 애국개몽 단체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이 단체들과 다른 점, 비밀결사였다. 비밀결사단체였다라는 점 하나. 그리고 이 단체들은요, 모두 뭘 하지 말자고 했냐면, 무력투쟁을 반대하던 단체였었어요. 그런데 신민회라는 단체는 우리도 무력투쟁을 통해가지고 국가를 찾아와야 돼 라고 주장을 하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국외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을 해요. 만주, 삼원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만주 삼원보라는 곳에다가 독립운동 기지를 건설하였다. 이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여기서 처음으로 우리나라에서 정치 형태 중에 공화정을 지향해요. 공화정을 주장하였다라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해산이 되죠. 105이 사건 때문에 해산되었다를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리를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자, 다음 문제 24번 가볼까요? 자, 독립협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독립협회는 이것도 시기를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독립협회가 만들어진 시기는 아관파천이 일어나고 난 이후 이죠? 요 지금 근현대사 파트에서는 역시 연도를 외울 필요는 없어요. 사건들이 약간 줄줄이 연결이 되기 때문에 흐름으로 이해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자, 아간파천 이후에 만들어진 단체고요. 그래서 고종보고 황공을 요구하기도 했었고요. 많은 활동들을 합니다. 독립문, 뭐 독립신문들 만들고요. 독립관도 만들고요. 등등 하고요. 여러 가지 연설에 토론회를 개최하죠. 그래서 뭐 만민공동회, 또 관민공동회를 개최를 하고요. 여기서 뭐 헌의육조를 발표를 하면서 이때 독립협회에서 뭘 주장을 하게 되냐면 의회 중심 정치를 주장을 해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의회 중심 정치라는 것이 뭐냐면 입헌군주제거든요. 입헌군주제. 자, 요 입헌군주제는 정치는 어디서 하면서 정치는 의회에서 하고 군주, 임금은 그대로 두는 거예요. 임금은 그냥 형식적으로 있고 정치만 의회에서 하자라는 이런 정치 형태를 주장을 했었어요. 근데 그 당시 보수파들이 이렇게 주장해서 그 당시 독립협회가 고종한테 되게 이쁨을 받고 하니까 시기질투를 하면서 입헌군주제라는 것을 뭐라고 모함을 했냐면 공화정을 한다고 모함을 하면서 독립협회가 나중에 그 해산을 당하게 되죠. 한국협회랑 충돌을 해서요. 자, 그걸 기억하시면서 여기 보시면 1번에 보시면 공화정치의 국민국가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다. 그래서 정답이 1번이 틀린 얘기예요. 공화정체가 아니고요. 공화정이 아니고요. 여기 지금 나온 것처럼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했었다를 기억해달라는 얘기였어요. 그런데 입헌군주제를 하려고 했다가 공화정을 한다는 모함을 받고 황국협회랑 충돌해서 해산했다. 또 기억해주세요. 아시겠죠? 나머지를 보시면 정답은 1번이고요. 나머지를 보시면 1번이 참 많네요. 자, 그래서 국민의 선거를 모아서 독립문 건설하려고 했고요. 만민공동회, 관민공동회를 개최하였다. 여기서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헌의 6조를 결의하였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헌의 6조, 뭐 홍범 14조, 뭐 이렇게 단어들이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두세요. 헌의 6조는 독립협회다. 기억하시고요. 강연회, 토론회를 통해서 민중들에게 근대적인 지식과 국권, 민권 이런 사상을 고취시키려고 했었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25번 보시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대한 얘기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도 역시 시기를 구별하시는데 자, 가장 이거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되는 거 3.1운동 전이에요? 후예요? 네, 그렇죠. 3.1운동 이후에 뭔가 독립운동을 좀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만들어진 단체고요. 3.1운동 이후에는 여기저기 독립운동 임시정부들이 만들어지는데 그 통합이 된 곳이 있어요. 어디로 통합이 됐냐면 상하이로 통합이 되죠. 여기서 말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말하는 거고요. 왜 상해로 통합이 됐냐면 이 당시 임시정부의 그 독립의 방향이 외교 독립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다라는 점도 기억해 주세요. 외교 독립을 하기 위해서 상하이로 정했다. 그쪽에 가면 뭐 외국 인사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고 또 외국이다 보니까 일본의 감시가 덜 미쳤었고 했기 때문에 상하이였다라는 점을 기억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을 하죠. 대한민국 정부에서도요. 자, 그래서 보기를 좀 보시면 여기서도 독립신문을 간행을 합니다. 독립협회가 만든 거랑은 다른 거, 이름만 똑같은 거고요. 자, 연통제 실시했죠. 연통제랑 교통국 같이 있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3.1운동을 계기로 블라디보스토크가 아니고 조금 전에 얘기했던 상하에다가 만들었다. 정답은 3번을 고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애국공채, 독립공채를 만들어서 독립운동 자금을 마련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억하실 것이 있는데 우리나라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요. 삼권 분립에 기초한 민주공화국 체제였었다라는 걸 꼭 기억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이 처음 대통령으로 선출이 된다라는 점까지 함께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25문제 모두 다 풀어봤고요. 자, 문제별로 중요한 내용들을 한 번씩 정리를 해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정리를 해줘서 모든 걸 여러분 것으로 소화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문제 풀이하느라고 고생들 많으셨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